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정치 이슈로 여야 간 불꽃 토론을 펼치는 시간인데요. 사실 요즘은 불꽃 토론이 되지가 않습니다. 한 목소리를 하거든요, 이분들이.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요, 어제 KBS 주진우 라이브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작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제 오후 2시 넘어서 진행자가 바뀌었다고. 야, 근데 진행자도 몰랐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작자들도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박민 사장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 있길래 이제 일반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만요. 엄청난 이 내부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있었더라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 사장이 임명되자마자 벌어진 이 상황. 이건 진짜 황당하죠. 그 정권을 잡으면 네.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가 봐요. 이건 지금 여야가 공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네. 그 절대 나팔수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과거하고 다릅니다. 지상파 방송이 기대한 영향력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과거처럼 절대적이지 않아요. 지금 SNS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특히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처럼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도록 자꾸 방송을 장악하려고 억지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 좋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아요. 결국 이거 심판할 겁니다, 선거 네, 때.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민 사장님이 오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납니다. 이미 뭐 2, 3주 전부터 인사안이 돌았어요. 예, 돌았어요. 예, 정보지 통해서 돌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정권 차원에서 KBS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줄 수밖에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KBS만이라도 틀어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MBC는 이제 박문진 이사회 구성을 통해서 사장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MBC에서는 지금 법적으로도 네. 박문진 이사장에 대해서 행정소송했던 그럴 게 수가 안 됐잖아요. 네.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MBC가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거기 때문에 KBS만이라도 꽉 우리 편으로 잡아야 된다. 뭐 그런 표현이었으면 똥줄이 탔다. 뭐 그런 그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극단적인 억압은 폭발로 갑니다. 폭발로 갑니다. 네. 곧 터집니다. 터질까요, 진짜로?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모든 곳에서 한 목소리로 만약에 누군가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는 목소리를 공영방송이란 이름을 빌어서 계속 낸다면 사실은 거기에 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안한 부분도 좀 있긴 있어요. 언론이 아니죠. 저는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언론은 당연히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쓴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본인에게 쓴소리하는 것을 늘 피부에 달고 살고 귀를 열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적응해야지,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순간 그건 독재의 시작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 언론사에 근무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 방송에 근무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사장님으로 오신 분이. 네, 신문사에 신문사에 근무하시던 분인데 검찰 출입 기자를 오래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래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별한 친분 관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특수관계에 있는 분들을 맞아요. 주요 요직에 네, 그런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는지 국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송이나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도 곧 얘기하게 되겠지만 여기도 대학 동기예요. 이런 그 주요 요직에 그 본인의 아주 가깝거나 그다음에 대학 동창이거나 뭐 이런 분들을 자꾸 기용하는 것은요, 그 사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가장 중요한 게 견제입니다. 견제와 균형인데, 그럼 네. 결국 향후의 동창회 이런 분들을 배제하거나 배제하지 않으려면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런데 이 특히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이런 자리에 자기하고 굉장히 가까웠다고 당연히 평가되는 이런 사람을 기용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의심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네. 그런 자리는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오비 일학이란 말이 왜 있나? 사실 뭐 꼭 오비 일학인지 의도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너무 함부로 한다. 너무 좀 무시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사실 저는 주진우 씨는 안 잘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 그 얼토당토하는 근거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종석 헌재소장은 뭐 낙태죄에 대해서도 뭐 합헌 의견도 냈고 국보법에 대해서도 또 계속 보수적인 시각에서 뭐 견해를 표명해 왔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좀 너무 보수적인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종석 소장 자체는 뭐 내가 대통령하고 동기지만 그것과는 별개다. 자기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하겠다. 독립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이 후보자 임기 관련해서도 1년밖에 사실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너무 짧다. 뭐 앞으로 계속 하겠다 이런 뜻인지.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청문회는 무난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죠. 대통령 친구라는 점. 네. 그게 근데 뭐 이제 친구라고 해서 꼭 그걸 그러면 아무도 친구는 절대 쓰면 안 된다 이건 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제왕들도 상피제도라고 해가지고 다 그런 것을 멀리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대통령이 올바르면 좀 뭐 문제가 덜하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권력에 대한 시각 자체가 정복자 시각이에요. 정복자. 네, 내가 그 국민에게서 선출된 것이 아니고 내가 권력을 장악한 정복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공직이라는 자리를 전리품 나누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인척들 뭐 이런 사람들 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또 이제 헌재소장이라든가 대법관들은 저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좌도 우도 아닌 네. 그리고 별로 안 똑똑해도 되는 좀 흐리멍텅한 사람들이 오는 게 맞다고 봐요. 김명수 대법원장님 그런 분들이 저는 이런 자리를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앞서 우리가 이제 방송 시작에 민주주의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한국은 그 선출전 대의제도에서의 공화주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률기관들이 공화적 역할들을 해요. 국민들을 통합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념적 색채가 강한 사람이 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앞으로 진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진보적인 인사를 대법관이라든가 헌법재판소에 추천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좀 더 나가면은 뭐 저는 개헌해서 헌법재판소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없애야 된다고요? 네. 너무 과격하신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이 임명직 공직자들을 많이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좋고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하고 또 요즘 결을 달리하면서 필요한 제4의 기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헌법재판소 공부를 좀 해봤는데 미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잖아요. 상원이 그 역할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각제 국가들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를 대부분이 퇴직한 정치인들이에요. 전직 총리, 전직 당수 네. 이렇게 해서 합의라든가 또는 통합적 역할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인데 특히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제 법률가들이 헌법재판소를 운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법률가들은 옆에서 자문해 주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에서 내가 말씀드렸지만 공화적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장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탄핵입니다. 탄핵을 결정하는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고요. 헌법에서 정하는 헌법기관장을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네. 이 자리에 대통령의 대학 동기를 이렇게 임명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입니다. 네. 재판관이기 때문에 과거 재판관으로 임명될 때 이미 청문회를 다 통과를 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청문회에 있었던 얘기가 한 번 더 반복되는 수준이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그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 중요한 헌법기관장에 대통령의 친구를 임명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의 그 국정운영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네. 뭐 공사석에서 공공연하게 탄핵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뭐 그럴 가능성이 뭐 높지는 않다고 보더라도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이 헌법재판소장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 판결에. 예? 그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재판관의 임기가 지금 이제 내년 10월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소장으로서 연임 여부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고 헌법재판소장마저 공석이라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이런 이상한 논리로 자꾸 그 압박을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저는 양대 법조 기관에 수장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제대로 된 사람을 임명을 하면 되죠. 왜 자꾸 이상한 사람을 그런 논리로 시간이 급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궁수렁님께서 각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친구를 올리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만보님께서 그래서 탄핵하려면 해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탄핵 이야기 나오니까 친구를 헌법재판소장에 앉히는 거 아니냐. 대비 차원에서. 그 얘기가 사실 그런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오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래요? 네. 우리 김철근 실장님이 민주당의 전략을 그대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심판을 넘어서 퇴진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은 헌재 소장에 대해서 동의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냥 뭐 무색무취하게 총선에 좀 이기고 뭐 적당히 견제하는 쓴소리 하는 데는 집단일 거면은 반대하지 마라. 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이 진짜 많군요. 요즘 많이들 이것저것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민주당이 오는 3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진표 의장이 철회를 받아들였잖아요. 요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김진표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신청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으로 이걸 받아주느냐.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해당 탄핵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있는 심의하고 표결할 권리를 네가 침해해버린 거 아니냐. 철회를 받아줌으로 해서. 이게 이제 요점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의미가 없는 게요. 그 국회법 90조에 의제가 되려면은 부결돼야 된다 이거? 예, 의제가 되려면은 그 신청한 것이 아니라 보고되어서 안건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에서도 발의한 사람들의 50% 이상이 찬성하면은 취소도 가능하다고 법률에 다 있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황당무계한 그 지적이고요. 쉽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 토마토에 입사하려고 원서를 냈습니다. 원서를 내고 면접을 봐야 됩니다. 면접을 봐야 통과가 되는데 면접을 보기 싫은 거야 갑자기. 그래서 제가 이 토마토에 와가지고 이력서를 다시 찾아가 버린 겁니다. 그럼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저는 뭐 이 토마토에 시험 쳐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맞죠, 그죠? 제 네, 말이. 네. 그런 겁니다, 이거. 네. 여기서 요점은 이력서를 찾아가게끔 돌려준, 반환해준 그 면접관이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면접관이 아니죠. 여기는 면접관까지도 가지 않고 행정 절차를 받는 접수하는 접수처에서 반납해 준 거죠. 접수처에서? 예, 의사국에서 반납을 해줬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이 접수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죠. 김진표 의장이 아니에요. 거기 국회 사무처에 의사국이라고 서류 접수하는 곳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는 절차법으로서 국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치의 사법화죠 이게. 이런 게 이제 그 정치권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게 사실 이제 사법부 기관 하나인 이제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건데 국회법의 절차에 다 규정돼 있을 겁니다.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하고 그다음에 법원에다 가처분 신청 내고 못하게 네. 뭐 이렇게 이제 정치의 사법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권한쟁의 심판을 수도 없이 많이 해봤는데 거의 인용된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예. 권한쟁의 그래서 심판은 좀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과도하게 지금 그 업무 그러니까 방송 탄압이나 언론 탄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방통위가 5인 합의제인데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참.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위법적인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방송을 탄압하는 상황에서 총선까지 가는 것은 적절치 않겠다라는 민주당의 총선 전략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탄핵이라 하면 정치적 행위입니다. 행위인데 이 정치적 행위가 일어나도록 뭔가 꼬투리를 주고 있는 그 이동관 위원장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좀 과히 심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동관 위원장이 그 방통위원장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적절치 않았잖아요. 네.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건데 저는 국민들 보기에 이건 좀 심하다. 이게 어느 쪽이 심하나 이런 판단이 저는 들 거라고 보는데 과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심한 거냐 아니면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 심한 거냐 이건 총선의 결과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현 정권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통해서 이른바 이 방송 장악 그리고 언론 탄압 이런 부분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게 비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민주당이 당연히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데 네. 당연히 헌법이 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11월 30날 하고 12월 1일. 그러니까 이제 이틀이 필요하죠. 이게 탄핵안이 제대로 뭔가 좀 되려면, 법사위로 넘어가서 하려면. 11월 23일 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그날은 안 될 것 같고 11월 30날 올려서 12월 1일 날 이렇게 폐결 처리하는 이게 이제 가능할 건지 요걸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장은 박범계 의원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또 검사 탄핵안도 추진하고 있고 검사 특수활동비 삭감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제 검찰하고 전면전을 좀 펼치겠다 이런 취지를 보이는데요. 어때요? 잘하고 있는 건가요? 전면전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사실은 검찰 정도를 우습게 보고 정당이나 국회가 활동을 하는 게 맞아요. 감시해야 되는 역할이 맞고요. 국회는 만능입니다. 우리가 이제 헌법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상권분립 그러니까 각각의 그 기관들이 33.3%씩 나눠 갖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133조의 내용 중에 절반 이상이 국회에 가는 내용이고요.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주의 요체인 국회가 행정권, 집행권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모든 대한민국의 대소사에서 감나라 배나라하고 개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탄핵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민주주의 이론에서 갖고 있는 거고 헌법적 권한으로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안 한 것이 대한민국 국회가 문제였다는 뜻이고 네. 대한민국의 행정부 기관인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자,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니네는 무슨 탄핵 전문, 습관성 탄핵 시키는 데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삼권 분립에서 국회가 야당이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 국회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국회의 눈치를 보면서 행정을 해야 돼요. 네. 그 기본 아닙니까? 근데 근데 그렇게만 그거 무시하던데. 없이 막 하잖아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검찰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1년 5개월 동안 탈탈 털고 네. 몇 번을 기소를 하잖아요. 결국 구속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면 똑같은 위치로 지금 대통령의 부인인 그 김건희 여사에 관련돼서는 제대로 수사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 핵심은 거 아닙니까? 그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털려면 같이 다 털고 안 하려면 같이 안 해라 이 소리 아닙니까? 공정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고요. 더군다나 지금 양특검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잖아요. 올라가 있고 곧 제가 알기로는 11월 말부터는 지금 시도를 할 상황인 자동으로. 것 같은데 그것과 좀 연관이 돼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양특검이라는 것 중에 김건희 특검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만약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아니면 안 할 거냐의 문제가 생겨요. 네. 대통령이 본인의 부인과 관련된 문제를 거부를 한다? 그랬을 때 국민들이 과연 그걸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그럼 핵심이죠. 총선을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지지율 영향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다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네.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2월, 3월은 특검 전국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총선이 4월인데 총선은 그냥 김건희 특검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예. 이런 상황이 되겠죠.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 안 할 수도 없고 네. 이런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그 검사들까지도 같이
거론해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그동안에 막 전행적으로 행사해 왔어요. 근데 만약에 김건희 특검을 발의했는데 여기에다 거부권 행사한다. 그럼 사실은 상당히 명분도 없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빠져주는 게 맞죠. 네. 근데 뭐 이 대통령이 그럴 대통령도 아니고. 그래도 그냥 행사 저는 뭐 거부권? 거부권 행사하고 이제 국회에 부의돼서 내려올 거라고 부의하는 과정까지 갈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뭐 밀란 수준의 국민들의 여론도 나빠질 거고 네. 저는 그때 그 여권의 분화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가 언제쯤 창당할래요? 그러니까 12월 27일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이준석 대표가 조롱하듯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현 대통령을 조롱하듯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날이 대한민국 정치의 빅뱅이 오는 아마 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은 상당히 이렇게 근거 있는 우리들의 좀 예측이 좀 나오는 중인데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재가를 한다. 그러니까 인정한다. 보세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물론 특검법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제 또 구성해야죠. 검사를 누구로 임명할 것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또 그리고 뭐 3개월 안에 또 이제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니 그 특별 검사를 이제 결국 임명하는 거는 대통령이 임명해요. 국회에서 이제 근데 복수 추천을 또 추천하는데 야당이 하잖아요. 야당에서 추천하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판단을 해야 되고 민주당의 국민의 정서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 다수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가지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사실 이거는 대통령 이혼 아니면 탄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너무 세게 질러버리시는데 이혼 아니면 탄핵이다. 이혼 아니면 탄핵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판단을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을 어디까지 몰아붙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준석 전 대표 신당 관련해서 천하용인의 인내에 해당하는 이기인 경기도의회 도의원인가요? 이분이 이제 라디오 인터뷰 나가가지고 이준석 대표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하더라. 용산과 그 근처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건 결국 공천권을 주고 정권을 휘둘러라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를 이렇게 몰아넣고 비대위원장을 준다. 이건 상당히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만큼 절실하게 이 대표를 원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물론 진화에 나섰죠. 아니다. 뭐 이렇게 아직까지 나에게는 직접 온 건 없다. 뭐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하고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기인 도인하고 어제 통화해봤어요. 예요. 뭐래요? 어디서 들었냐? 자기에게도 직접 얘기했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랬더니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계속 중책을 맡아달라 뭐 이런 얘기를 그랬죠.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본인이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한 것이다. 자기 해석이다? 자의적?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너무 오버한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이 그냥 본인의 내피셜이다 이런 뜻이에요? 실체는 있겠죠. 내가 보기에는 이제 누구한텐가는 들었을 건데 그게 이제 연결되는 고리가 결국 인여한 위원장의 중책 얘기로부터 연결이 되는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상황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날짜까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네, 12월 27일 날짜를 얘기하고 하루에 1%씩 신당 창당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했기 때문에 액션 플랜에 들어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당으로서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현실화되면요 수도권은 거의 지금도 전멸 상태인데 이준석 신당이 현실화되면 수도권은 뭐 아예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막아보려고 이제 이래저래 뭐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만약에 하게 되면 신당에 합류하십니까? 저는 한다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미 얘기하셨고. 자, 그런데 보세요. 어제 김경진 전 의원이 지금 혁신위원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인요한 혁신위가 12월 24일까지가 원래 임기인데 조기에
그만둘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고요. 인류한 혁신위에서 계속 얘기한 게 영락권 의원들 험지 출마하라. 근데 아무 반응이 없다. 그래서 뭐 우유 먹고 뭐 우유를 먹을래, 뭐 매맞고 우유 먹을래 무슨 이상한 말을 하면서 어쨌든 무반응인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이제 취지를 설명을 이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돌아요. 장제원 의원도 지금 보세요. 내가 뭐 하려고 서울 가겠냐? 나는 그냥 내 맘대로 하겠다. 지금 어제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인류한 혁신위는 그냥 말만 시끄럽게 하다가 간두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 말 다 했다 이런 거죠. 아, 할 거 다 했다? 할 말 다 했다 이런 뜻인데. 본인은 서대문 갑에 나간다던데. 아,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네. 우유 마실래? 매맞고 우유 마실래? 마실래? 네. 인유한 위원장이 우유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유를 줄수 매를 있다. 때릴 수 있는 정치적 파워는 없습니다. 매를 때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댓글로 한번 달아주십시오. 그건 1번, 2번, 3번 해야 돼. 뭘 자, 그렇게 있습니까? 1번 대통령? 1번 전 서울중앙지검장, 2번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3번 현 대통령. 아니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센스가 넘쳐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가까우시니까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준석 대표가 하루하루 1%씩 지지율 까먹고 있어요. 사실 그런 것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준석 대표가 정말 잘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을 협박해서 지분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힘과 별개로 잘 돌아가는 당을 만들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작전이라든가 전략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의 철학은 무엇인가, 이준석의 국가 비전은 무엇인가, 네. 좀 이런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정치를 보는 시각이 뭐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봅니다만은 결국은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 하는 비전의 문제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대로 가면 육석한다. 비례로 육석한다. 신당 만들면. 네. 그러나 제 말 들으면은 60석 한다. 오. 저는 60석까지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영남에 기반한 정통 보수 정당.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보수 내부에서부터 심판할 수 있는 정당. 네. 그런 정당 만든다는 각오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신당 합류를 위해서 여당 인사들이 뭐 나올 것이다. 현역 의원들 몇 명이 나오는데 6, 7명 막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댓글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123, 123, 111, 333. 역시 센스쟁이들이에요, 영친이들. 자, 김창현 실장님. 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뭘요? 소통 중인 여당 현역 의원들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요. 이준석 대표한테 이제 전화도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실제로 좀 떠보려고 하는 게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있겠죠. 이 대표가 실제로 그 신당을 만들 생각이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고요. 또 본인들이 영남 다선 중진 그 험지 출마론, 그다음에 또는 용태론 이런 게 계속 나오면서 본인들이 당내에서 입지가 좀 불편해지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모색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네. 모색 가운데 하나가 이 대표하고 소통하고 논의를 하는 이런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도권, 영남, 뭐 두루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광범위하게 그 초재선 의원들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광범위하게 초재선 의원들도 접촉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3선 이상들이 지금 수두룩복잡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초재선 의원들은 접촉하려고 하고 있다. 내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6, 7명 얘기되고 있다. 3선 이상이면 뭐 그러니까 뻔하네요. 제가 이준석 대표가 가치와 철학 제가 뭐 기술의 풍요, 철학의 빈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준석 대표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 이제 3선 이상들 만난다는 것은 상황 논리에 의해서 이삭 죽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삭 죽게 하겠다. 그거 나중에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보수 정통 재건, 윤석열 정부 심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이러한 100년간의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큰 소리를 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짜증난다기보다 제가 조금 불편하게 느끼는 거는 이준석 대표가 너무 간보기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사실 그런 행동도 좀 이것저것 좀 따져보고 아직까지 확정 못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아니, 간은 볼 수 있다고 봐요. 간 봐도 정치는 돼요? 원래 간 봐야 돼요. 간 봐야 돼요? 간 봐야 되는데 간 보는 사람의 기본적인 입맛이 있어야 돼요. 무색무취에 의해 가지고 그냥 간 보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은 늘 여러 가지 맛에 오미에 의해서 휘둘리잖아요. 주방장 내 맛은 있어야 돼. 자기 맛이 있어야 내 된다. 맛은 보수의 맛이다. 진보의 맛이다.
단맛이다, 짠맛이다, 내 맛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것을 맛보면서 해보니까 같이 어울려서 쓸만한 맛이더라, 같이 시너지가 나더라, 그런 맛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자기 맛이 뭔지는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자기 맛은 그냥 뭐 장난치듯이 뭐 저기 그 이뇨한 위원장 영어로 조롱하고 안철수 대표와의 해프닝 만들고 요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준석이 만드는 정당은 이런 정당으로 해서 어떻게 집권하면 이런 일을 하고라는 비전을 보여주고 난 뒤에 작전을 쓰는 거예요. 네, 반론. 뭐 정치를 오래 하셔갖고 언론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는 잘 아실 거 아니야. 그것만 알잖아요. 어느 분이요? 아니 이걸 박진영. 아니 제가 말씀드린 왜냐면 그것만 알잖아요. 우리 박진영 원장처럼 얘기하시잖아. 기사에 한 줄도 안 나. 그거 맞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나와? 어떻게 해야 되나? 기사가 나고 그다음에 언론이 집중을 해야 본인이 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자 보세요. 이게 어디로부터 출발했냐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패배를 하고 난 이후에 네.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고 책임이 누구한테 있고 그럼 어떻게 하면 다음 총선에 좀 그래도 해볼 만한 게임이 되겠냐 이런 차원에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 기자회견 내용이 쫙 다 나와 있어요. 가장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원장 기조를 바꿔라.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렇죠. 근데 그 기사가 안 나오잖아. 뭐 얘기하잖아요. 국정기조 기사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 그래 이게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쭉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최상병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홍범도 얘기도 하고 의사 뭐 증언 얘기도 하고 뭐 서희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국정운영의 오류에 대해서 인정하고 직접 대통령이 말씀해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기사에 안 나오니까. 아니 입만 아파요. 하나 많아라는 얘기였지. 하나 많아.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언론 공보 중심으로 정치 배운 사람은 큰 지도자 반열에 올라가면 안 돼요. 날라리 정치인데요. 대다수가. 입으로만 하는 정치. 그렇죠. 네. 정치는 결국은 정책과 그리고 이 정책을 비전이 가지고 있어야죠. 가치가 자기와 있어야죠. 생각이 맞는 사람들을 모으는 조직화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화된 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인 대부분이 날라리 정치예요. 기사에 한 줄 더 나고 싶다. 뭐 이런 거 가지고 40년, 50년 한 사람이 원로다 그러면서 정치 구단이라고 떠드는 세상이에요. 네. 이게 한국 정치의 현실이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만나면 돼요. 정통 보수란 무엇인가? 안 만나도 그다음에 것 산업화 세력과 그다음에 민주화 세력은 앞으로 선진화를 위해서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담론 끄집어내면 돼요. 아니 네. 국정농단에 책임지고 탄핵까지 당하신 아니, 예를 들자면. 대통령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만나고 다니는데 왜 또 무슨 이준석 예를 만나? 들자면 그런 그건 전혀 옳지 않은 얘기예요. 뭐 예를 잘못 들었는데 예를 잘못 들었는데 알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송영길 전 대표 지금 그 공격 전선에 나가 있는 사람들로 지금 딱 보여져요. 민주당 라인에서. 이분들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가지고 또 말들이 많습니다. 중도표를 깎아먹는다. 괜찮다. 어떻게 보십니까? 흘러간 넷노래 아닙니까? 흘러간 옛날에. 이분들이 억울하고 뭐 이런 게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분들이 나와서 활발히 움직여 주시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시겠죠. 네. 민주당으로서는 별로 도움이 안 그럴까요? 된다. 네. 그리고 재기를 해서 활동을 하고 싶다면 민주당이 네. 아닌 다른 당을 만들 수도 있겠죠.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추미애 송영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으로서는 썩 달갑지 않은 행동들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결국 상대하고 경쟁하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들 노네 이렇게 보겠죠. 예. 좋습니다. 박지원 부원장님한테 이거 하나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민주당 안 물어보겠습니다. 뭐 알아서 대답을 알기 때문에.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이 대표 험지 출마 검토된 바가 없다 이렇게 딱 잘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인재영입위원장 뭐 이런 것도 지금 셀프 임명해가지고 또 사실은 이 같은 맥락상에서 좀 비판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뭐 검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는 안 됐지만 생각해볼 생각도 없어요? 정치인이 지역구 옮기는 게 별로 쉽지 않거든요. 특히 그러거든요. 보궐로 들어가서 2년도 채 안 돼가지고. 불출마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렇지도 않을 그런 것 것도 같아요. 뭐 없고. 그냥 아주 보편적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이제 그 대표의 거치가 전략의 중심에 놓여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서 이제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사냥을 나가잖아요. 네. 사냥을 나가는데 용맹하지 않고 유명하지 않은 고양이들, 말 잘 듣는 고양이들 데리고 사냥 나가면 사냥이 안 돼요. 대신 분란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냥을 나갈 때는 용맹한 맹수 같은 사냥개들을 가지고 데리고 사냥을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휘할 수 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네. 지휘부의 능력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국 장관이든 추미애 장관이든 뭐 송영길 대표든 인지도가 있고 유명한 사람들,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는 건 절대 나쁘지 않다. 다만 이런 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당 지도부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조국 전 장관하고 이 추미애 송영길 전 대표하고는 좀 약간 결을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꼭 같은 선상에 놓고 좀 비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제 개인 생각이었습니다만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못한 거 혹시 없으시죠? 아니 제가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나 김철근 실장님을 너무 함부로 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표가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다시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쇼라도 할 수 있는 집단 이렇게 봤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한 말씀 꼭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뭐 늦게라도 반성해 주시니까. 반성 잘합니다. 오늘 아주 재밌네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